If my husband disappeared, that means they'll look for me too. To house and police people that catch me. He was inside prison, he was tortured, he was... À un moment donné, être renvoyé au Cameroun, je considérais que je suis livré au Cameroun, je suis peut-être un condamné à mort.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저희 짧게 줄여서 MAP 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2015년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저와 여기 계신 김영환 선생님 여기 두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만 5년이 지나서 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조금씩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더 많은 이제 자원활동가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이 두 분 차동래 선생님 그리고 야스민 선생님과도 일을 하게 된 지 1년 지금 1년 좀 넘었고요. 점점 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단체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적으로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한데요. 전화가 울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은 그 난민분이 지금 처해 계신 상황에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을 주시고 크게 뭐 생활적인 면 생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 법률, 교육 이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 한해서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좀 더 빨리 더 위급하게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 그런 상담을 한 후에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꼭지가 저희가 한국의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두 분 외에도 또 다른 난민분들과 함께 가서 이분들이 이제 사람 책이 되셔서 독자분들, 한국 시민분들이 독자로서 이분들의 책장을 넘겨서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난민이 누구인지 정말 난민, 책자에 써있는 그런 글자로서의 컨셉으로서의 난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과 한 인생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일을 정말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70여 명의 이제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작년에 21번 그런 도서관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변모해야 되는 그런 챌린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인데요.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언어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필요한 이거 없으면 이거를 모르면은 나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몰랐을 때 겪게 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 난민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는 정말 어려움이 크거든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제 비단 건강뿐만 아니라 난민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기 쉬운 형태로 가공을 해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조 선생님께서 난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난민이 사회복지라던가 다른 어떤 사회 통합을 도울 수 있는 제도에 속해 있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격이에요.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로서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거에 공백을 저희가 채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는 옹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의 주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회 통합을 관련된 것이고 난민으로 인정받는 건 너무 힘든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인정받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굉장히 정보가 없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언어 장벽 그리고 이제 인종 혹은 국적
관련돼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행정적, 교육, 직장 모든 면에서 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처우라고 하고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웹은 가족, 아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난민들의 건강권, 건강 증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Hello, I'm Yasmin. I come from Yemen. I have been in Korea for almost 2 years. I come to Korea because of the war. I forced to leave my country and come to Korea and become a refugee. When I became a refugee, I searched for work, but I couldn't find here in Korea until I find MAP organization to work with them because they need a refugee who speak Arabic. So for those refugee who speak only Arabic, so I'm here to do this work and work with MAP for these refugees. Hello, my name is Chinoknan Romsap, but people call me by my nickname Toon or Tuni. From Thailand. I'm a refugee. I'm a political refugee. I fled the country because when I was in Thailand, I was an activist fighting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that caused me here. So I'm here for 2.5 years. Before this, I was in Jeollanam-do, Gwangju, and MAP staff member found me in Gwangju, so they invited me for a project called Human Library. And they asked me to be a human book to speak about my story. And I thought, oh, this is interesting, and I became too interested in this organization. That's how after that, I asked MAP staff member to join the MAP because I want to do more for refugee. 한국은 1994년부터 지금 현재 2020년 3월까지 거의 27년 동안 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긴 시간, 긴 시간이에요. 1994년에 이제 국제조약 중에 하나인 난민 보호에 관련된 협약에 저희가 이제 비준을 했고, 서명하고 비준을 했고, 그 뒤로 이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서 출입국 관리법에서 먼저 난민을 보호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아시겠지만 2013년 7월 1일 날 이제 발효된 난민법을 가지고 이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난민이 정말 누구인가를 많이 모르세요. 저희 선생님처럼 정치 난민도 계시고 또 난민지위를 인정받으신 분이시고 또 다른 야스민 선생님이나 예멘, 시리아 분들처럼 내전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로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은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은 분들은 난민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이 난민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모두를 난민으로 생각하고 보호한다라고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체류 자격들이 갈리게 되는 걸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류가 이제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한 개인이 그 어느 나라나 상주국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비호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인류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국제법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전쟁의 양상이 바뀐다거나 국제적으로 다른 어떤 재난이라든지 인권 침해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든 이 난민 협약에서는 5가지 사유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다. 그리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 이런 5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공포가 있으면 난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이런 걸 하면 그 당시엔 여성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성이 인권 침해 이루어진다라는 상상하지 못했었고 특히 아동 같은 경우도 인권 침해 받았을 때는 상상을 못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인권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발전할수록 사실 난민에 대한 정의도 사실 점차 넓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이렇게 또 예멘이나 시리아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강제 이주자가 생기는 경우는 상상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북미 그리고 난민 협약에 또 조약한 많은 국가들이 이런 난민 협약에 준하는 좁은 난민 정의는 이제 부족하니까 보충적인 보호 지위라고 해서 사람들을 또 보호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 이름을 인도적 체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유는 아니지만 고국에 돌아갔을 때 생명이 위험하거나 고문에 처할 수 있거나 인간의 존엄성이 중대하게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도적 체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숫자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한국에 6만 명이 넘는 분들이 비호를 신청을 하셨고요. 이건 2020년 3월의 기준이에요. 현재까지 난민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1,044명, 인도적 체류지를 받으신 분들이 2,265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2만 명이 넘는 거의 3만 명 정도 분들이 사실 난민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에서 난민이 몇 명이 있냐? 그러면 대략 3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3,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밖에 되지 않아요. 예, 나머지 분들은 어떠한 사회보장 체계에 합류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에 같이 장기 체류하고 있고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지만 공적 마스크 배분제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재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아주 기초적인 생계의 수단 혹은 직업, 생계비 보전하는 곳에서도 이런 분들이 다 배제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두 분처럼 용감하게 아니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피신해서 직접 한국 공항을 두드려서 오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국 정부가 직접 난민 캠프, 해외에 있는 난민 캠프에 가서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을 시키겠다라고 데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분들을 빼면 사실 직접 이렇게 한국에 피신해서 한국 정부에게 비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정률이 더욱더 낮아요. 그게 사실 1%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 체류 지위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여기서 일을 하고 난민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사실 바늘구멍의 비율 같아요. 네, 그래서 뚱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소수 중에 한 명인지는 몰랐다. 네, 그 야스민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난민 인정자가 내가 아니라서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도적인 이유로 체류할 수 있는 심사 제도가 따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겠느냐. 네, 난민이라고 다른 나라 가면 난민을 인정을 받는데 이 나라에서는 난민이 아니라고 하고 전쟁이니까 인도적 체류자를 준다고 하는데 난민 제도를 통해서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짜 난민이라고 하니까 그 과정이 몹시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저희가 이제 공익법 단체, 인권 단체들과 함께 인도적 체류 지위를 그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어떠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보충적 보호 지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난민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선생님은 저희랑 일을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야스민 선생님은 저희와 일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도적 체류지를 받은 분들은 직업을 구하더라도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사실 생존을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야스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라는 사실 넘버원 난민이세요. 이게 비전문직이라고 생각되어서 아마 허락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인도적 체류지를 가지신 분들도 난민 인정자와 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좀 더 정착을 하기 쉽게 해야 된다라고 또 저희가 정부와 또 이런 국민분들과 함께 이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or me,
on the day that I had to flee the country, I got the arrest warrant from the police, and I didn't have time to decide or to prepare anything. I had only 30 minutes to decide whether to go or to go outside of the country or to go to jail. Yes. So I call my lawyer. I call my friends,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Thailand. All of them told me to go because it's not worth it to go to jail. So yeah, I have to go somewhere. And now where, right? So one organization, human rights organization, told me that you have 3 options, because right now I'm holding Thai passport. Right then, I was holding Thai passport, and I can go to 3 countries that I don't need visa. I can just buy the ticket now and go now. Yeah, and these 3 countries has UNSCR office in their country, which are South Korea, Hong Kong, and the Philippines. And at that time, I thought I was a political activist. Philippines wouldn't be safe for me because of the situation that happened there. And Hong Kong actually is so expensive. Hong Kong, like, I don't know how long would I be in Hong Kong at that time. So I thought, like, with money I have right now, I wouldn't make it past 2 months. So I just, Korea, just, because I didn't have a choice. And in fact that most of us refugees, we don't have choices. When we have to go, we have to go now. Yeah, we don't have time to think or like look at the map and like, this country, we are not tourists. We flee the country because of something serious, like persecution from unfair justice or war, or you are about to get killed now. So yeah, we don't have time to do that. And do I know that Korean government treat refugee like this, and there is like less than 1% chance of getting accepted? I do. Before I knew it before, but still I didn't have a choice. So yeah, I have to risk it. Like, I don't know what would happen in the future. At that time, I didn't know. I didn't know even how long would I be in Korea. And I didn't know that did I have to go to another country else or not. Yeah. So yeah, at that time we all got to risk it. Actually, for me, I didn't choose Korea because at that time I was in Belarus to study, and then the life in Belarus was so difficult for me, so I just was thinking about another country, but there is no option until my cousin called me from Seoul. He lives in Seoul, and he said, Yasmin, you can come to Seoul and you can study or work at the same time. I said, okay, I'll try to come. So I decided to come, and before, if I didn't decide if I heard about Korea, or Korea is just to treat refugees in not in a bad way, but in narrow opportunities. So even if I know that before, I was thinking like this because I didn't think myself as a refugee at that time. I was thinking I come to Korea with another visa or student visa or any visa, but not refugee. So I was not thinking about refugee. I think refugee has a special case to become refugee, but not me. So when I come to Korea, I just shocked when I became refugee from the first month. So if I want to choose Korea, if I know this, I will choose Korea again because I don't know about refugee, and I don't have any other options about country. So I have only Korea or Belarus. 많은 시민분들이 혹은 심지어 난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1% 정도의 난민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99%는 다 난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난민들이 한국 정부나 한국 법원이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실 때는 또 이런 말씀하세요. 한국 정부가 내린 그 결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불복하는 거냐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말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난민 좋은 제도와 그다음에 좋은 심사 제도와 심사를 하는 우리들의 역량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같은 국가에서 같은 사유로 같은 바퀴의 사유로 각각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다른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나라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어떤 성숙도 그리고 또 그걸 제도화하여서 내국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비호를 구한 난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념 그리고 이제 그걸 행정적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국가 상황에 대한 이해랑 정보 수집력 그리고 이제 언어를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인류학적으로 다른 사회의 문제나 인간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정말 다른 인정률이 다 다르게 나오고 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우리가 27년 정도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의 그러면 난민 심사하는 역량이라든지 사회가 난민들을 바라보는 어떤 인권이나 인권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고 그 나머지 99%의 불인정받은 난민들이 난민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신 분들의 숫자보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으신 분들의 숫자가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게 된 이유는 난민 사유 5가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국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본국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전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임시적인 지위, 보호 지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그런 거주하고 있는 이 체류 자격에서 기인하는 이분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처우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의 2,200명 가까운 인도적 체류자분들이 그 안에는 아동들도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살아갈 때 1살, 2살 나이를 먹지만 전쟁은 본국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데 당장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학급에 다른 친구들이 그 나이에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얻게 되는 그런 복지와는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생활을, 그런 도움, 복지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난민 인정받으신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 두 분류를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칼로 선 긋듯이 분류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So, as a Muslim, I want to just to spotlight about Islamophobia as a Muslim in Korea. So when I come to Korea, actually many Korean people ask me, so you are Muslims and you come to Korea to have community, Islamic community here in Korea and to change religion. But actually this is not our target because we don't know we come to Korea. We forced to leave our hometown and come to Korea, so we don't have any idea about these things. And in my opinion, religion it's between me and God. So religion, it doesn't matter. Because religion, if I am Muslim or Christianity or any religion, this is between me and God. And it's not my duty to go to the Korean society and to go to everyone and tell them I'm a Muslim and I wear hijab because of blah blah blah. I pray 5 times a day because of blah blah, and I fast in Ramadan because of that. So I don't need to do this because in my opinion, religion it's for myself, between me and my God.
just I want to explain about religion. It's not a great matter here in Korea. And for hijab, actually, I have a lot of difficulties because of hijab, especially for job opportunities. When they just look at me, they said, you wear hijab and it's not good to wear hijab here in Korea. You have to respect Korea. So yeah, because of that, I just explain religion. It's my issue. It's not another issue. For me, I think Korean people has little knowledge about refugees. They don't know what refugee is, and they also have little knowledge about what is going on around the world. That's why they don't understand what caused refugee and why refugee have to come here and why there are so many refugee in this country, because they don't know. Yeah, and this also caused a problem and tension between the newcomer refugees and the local Korean people. And these refugees, they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many different countries. They have many different cultures. Yeah, some of them are Muslim, some of them are Christian, some of them are Buddhists. Yeah, and some of them are white, some of them are black, some of them are Asian, some of them wear hijab, some of them don't wear hijab. They're so diverse. Yeah, but Korean people and Korean society, they don't get used to this kind of thing. This is the new thing for them. That's why they are so scared and they feel that this is insecure. This country is insecure because we have like newcomer. We haven't seen this kind of people, this kind of culture before, and we are so afraid of them because we don't know them. Yeah, and from my experience being here for 2.5 years as a refugee, when I tell people, Korean people, that I'm a refugee, they don't believe me because I don't look like refugee. They have the imagine of refugee that, yeah, maybe refugee should be Muslim and or black or something like that. Yeah, this shows that Korean people, they don't understand what is going on outside of Korea. So yeah, I suggest that whoever that is listening to this interview conversation, yeah, if you wanna understand more about refugee, then you should first understand more about the world, what is going on right now outside of Korea. Pay more attention, understand them, trying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other religions. Even you don't have to believe in this specific religion, but try to understand. Yeah, because we refugee, we are trying to understand Korean people too. Yeah, and your culture, we are trying. Yeah. So as a refugee, what I want and I wish, it is from the Korean society, I want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refugee, to know what is the meaning of refugee, and to educate themselves and study and read about refugee, who are refugee. So what things that let them leave their country or home country and come to another country. So there are many reasons, and there are many world crises around this world. So any society, not only Korean society, must educate themselves about refugee. And myself, I did this by myself. When I come to Korea, I just find myself as a refugee. So the first thing I did, I just read about refugee, who are refugee. And at that time, I understand. So what I want is from everyone to educate himself or herself to know about refugee and who are refugee. And don't judge about refugee without have a knowledge, a full knowledge about refugee. I think the most support that refugees need is
fair and good service from the government, because it starts from the service. It starts from the process of applying for refugee. If the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take it so long, or let the refugee wait for years and years, and that will be the problem.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refugee need is the status. We want to be recognized, and if the government work fast, recognize us, we can continue living our life here. We can start building up something. We can like move on to another page of our life. Yeah, I think that's what we need the most. 네, 저는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난민 인정받으신 분들과 인도적 체류지를 받으신 분들이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 지역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비교해서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불평등하게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관련해서 체류 자격 제한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평등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는 난민 신청자 분들이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 찾을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병을 키우고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돈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에만 축소하지 말고, 그리고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제한만 제한하지 말고 난민 전체로 이걸 확대해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난민에 대한 지식과 이해, 난민 심사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과 같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 국고로 또는 복지 자원으로 난민분들에게 그냥 앉아서 있어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돈을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난민이 장기 체류자로서, 그리고 여기서 정착해 나갈 사람들로서 자립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존권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주 노동자들 혹은 다른 이주병을 가지신 외국인들과는 달리 난민이 여기서 직장을 찾고 노동자로서의 또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적 체류자분들은 직장을 구해서 가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떤 노동자의 피라미드가 있다면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난민이고, 인정을 받은 후에도 마치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는 가장 값싼 노동자처럼 사실 소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해야 우리도 이들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들도 한국에서 자립해서 또 다른 삶의 페이지를 장식해 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노동자로서의 난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As I said before about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refugee, here at the map we have this project called Human Library Project, where refugee goes to your community and speak about our stories, and then right there you can listen to us, to our story, so you can understand more, and probably after you listen you have some idea about how to if you want to get involved in this field, refugee field, or if you have an idea how to help refugees in Korean society, then you can contact us. 난민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난민과 친구가 되고 싶으시거나, 또 한국 사회 난민 보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맵에 연락 주시면 자원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통역봉사, 번역봉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사실 난민 관련된 어떤 일을 이렇게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난민 분야에서는 단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작고 또 그거만큼 하지만 또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활동가들이 항상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저희 난민 활동가분들 저희가 함께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일하시는 만큼 저희가 생활비를 마련해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난민 분야는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색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혹은 Migration to Asia Peace를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저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산다라는 거를 몸소 알게 되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더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인데 우리가 그만큼 외국인들에 대해서 놓쳤다는 것도 깨닫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외국인 분간하지 말고 우리가 안전하고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리 대신에 사랑이라는 거 하나로 모두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